안녕하세요. 증언전망대입니다. 가게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진짜 선수들이 모이셨는데 오늘 질문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FOMC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하고 옐런하고 지금 계속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경기를 자꾸 부양을 하려고 그러고, 그럼 옐런은 물가를 방어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입장인 거고, 지금 그런 거죠. 일단은 본연의 업무, 본연의 주된 역할에 충실할 개연성이 좀 높은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자, 일단 그 연준 2월이 이제 동결했죠. 성명서들 어떻게들 보셨어요? 우리 김상원 연구원부터. 이번 FOMC 성명서는 사실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건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것 같고요. 네. 뭐 발표된 성명서에서도 뭐 아주 뭔가 좀 이렇게 소위 봐서 뭐 시장 임플리케이션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은 뭐 없었던 것 같고요. 없고. 예. 뭐 저도 뭐 시장의 어느 정도 예상에 부합하는 성명서 수준이었고요. 다만 인플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는 인플레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다. 석유라든지 비에너지 관련된 그런 부분의 부가 설명이 좀 삭제된 것이 연준도 미국 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내포하고 시사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사실 만약에 트럼프노믹스가 계속되면 인플레이션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니까 그 옐런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 오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아마 금리 인상 속도가 더디기를 바라는 것일 테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옐런이 트럼프노믹스를 좀 맞춰주는 그런 정도의 발표가 아니었나.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는 않겠다는 식의 뉘앙스였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점도표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뭐 올해 3번 정도 올리는 걸로 돼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발표한 성명을 보면은 그것보다 더 더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가지게 해보는 그런 성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 경기에 대한 시각은 어땠어요? 미국 경기는 뭐 여전히 좋은 쪽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 이제 연준 이거 FOMC 하기 전에 우리 연휴 때 이제 그 미국 4분기 GDP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이제 그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시장에서 한 2.2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거의 못 미치는 1.9% 나왔고요. 물론 이제 3분기에 워낙 3.5라는 좋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온 느낌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4분기 숫자가 좀 안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작한 FOMC고, 그리고 안 좋게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서 이제 수출이 안 좋아지면서 미국 4분기 성장 예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랑 옐런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는 뭐 예를 들면은 달러를 약하게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옐런은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미 완전 고용인데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충분한데 재정을 써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하면은 그럼 우리는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달러 더 이제 강해지면 다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이제 서로 거기서 말씀들 해주신 것처럼 서로 좀 대치가 되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를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4분기가 1.9% 성장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소비로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GDP의 구성이라는 게 투자가 있을 테고 수출이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인프라 투자를 늘릴 테고요. 결국 GDP 성장률이 지금 여기서부터 높아질 거다 하는 건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놓고 옐런 양은 당연히 GDP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얼마나 높아질 거냐 하는 부분.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3.5%라면 이건 당연히 금리 속도를 빨리 올려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4Q 미국 GDP를 보면
뭐 1.9% 성장 중에서 민간 소비가 1.7% 포인트로 뭐 거의 다네. 거진 그렇죠. 근데 약간 특이한 게 기업들의 투자가 뭐 재고 투자 합해서 약간 늘어나고 있고요. 네. 좀 고무적인 겁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을 보면 그거 저기 그 토요타하고 현대차가 투자 늘려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앞으로 1분기에 뭐 반영이 됐을 거고요. 예. 예, 근데 보면 그 구조물 투자는 다소 조금 상승세가 경감됐지만 그 장비 투자가 좀 늘어났다는 게 미국 경기에 대해서 트럼프노믹스가 결국에는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유인하고 드라이브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고용은 어땠어요? 고용은 일단은 뭐 ISM 제조업 지수 세부 항목 중에 고용이 좋게 나와서 네. 아무래도 이번 비농업 부분 고용도 뭐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20만 건 후반으로 지금 맞춰져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전부터 컨센서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입니다.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4.7%,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에 거의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이고요. 네. 다만 좀 세부 항목으로 보면 여전히 광업이라든지 제조업단에서는 줄고 있고요. 공공기관 포함해서 서비스 업종 드라이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래도 미국 경기 그러면 서비스 경기고 그 뒷받침될 수 있는 게 고용이기 때문에 후행 지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뭐 고용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이 10명 중에 4명이 바뀐 거죠? 예. 그 성향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간 사람과 들어온 사람 따져보면. 일단 나간 분들은 대표적인 이제 매파 분들이 좀 많으셨고요. 네. 그 이제 점도표 보면 항상 제일 위에 찍으시는 에스더 조지 그분으로 추정되는데 네. 예전에도 뭐 항상 동결에 반대하시고 인상 그분하고 로레타 메스터 두 분 매파 두 분이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에서는 이제 연준에서 뭐 그동안 대표적인 매파 이제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총재가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새로 임명된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네. 그 중에 성향이 아직 그렇게 파악은 안 되는데 그 중에 뭐 한 2분 정도는 중립 정도가 한 분 정도는 좀 매파로 패트릭 하커 이분은 좀 매파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전체 성향은 투표권자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완화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완화적으로 왔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 말할 때 어떤 때 보면 뭐 비둘기판 줄 알았는데 보면 맵판 줄 알았는데 보니까 비둘기고 뭐 이러던데. 그렇죠. 지난해 12월 달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여러 가지 위원들, 그러니까 줄고차게 매파적인,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이다가 갑자기 매파로 선회하는 네. 그런 몇몇 위원들이 있었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연준 위원들 역시 성향이 뭐 불확실성을 갖고 저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전에 워낙 그 매파적인 위원 4명이 한 번에 교체됐기 때문에 네. 그 전보다는 다소 좀 비둘기적일 수 있다. 그리고 옐런이 여전히 중립적인 노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자체적으로는 약간 비둘기적인 성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 나왔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트럼프노믹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무슨 그러겠죠. 말씀이신 거냐면 지금 트럼프노믹스가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정책이에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결국은 달러가 강세가 더 빨리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안 좋다는 걸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만약에 이런 달러 강세적인 요소를 좀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를 더디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전보다는 그러니까 지난 12월보다는 매파적인 부분에서 좀 비둘기파적으로 가는 그런 성향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선 결국은 지금 트럼프노믹스를 두둔하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재서는 그렇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 숫자라든지 여러 숫자들이 나오면서 정말 위험하겠구나 하면 거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올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지금 거의 뭐 2% 도달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도달했죠. 네, 그렇죠. 뭐 그 원래 기존의 이 연준이 목표치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결국 2% 미만일 때는 그만큼 이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2% 내지 3% 사이만 이루어지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겨우 도달했다는 거고요. 2%를? 예,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이 통화 정책이 아주 뭐 타이트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숫자가 진짜 뭐
3%대까지 간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 올리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2% 왔다고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게 갑자기 좀 올라오고 뭐 이래서 지금 올라온 거고 원자재가도 좀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베이스가 지금 올라간 $50대 유가가 베이스가 되면 다시 물가 상승률은 좀 밑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뭐 전 세계가 갑자기 막 인플레이션에 환호하다시피 지금 하지 않습니까? 환호라고 그렇죠. 표현해야 될 거 어쨌든 좀 예. 그리고 그리고 우리 인플레 나왔다는 데는 환호하게 네. 되더라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고 그냥 유가 기저 효과에 의한 게 다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은 그 보면은 지금 코어가 근원 물가가 네. 전 세계 쪽에서 유일하게 오르는 주요국 중에 미국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근원 코어 물가가 이제 PC 말고요. 그냥 코어가 2% 넘어와 있고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보면 근데 뭐 아시다시피 물가에서 크게 공급 측면, 수요 측면인데 공급 측면을 구성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미국은 수요에서 가장 큰 임금이 이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코어도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진짜 물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유가 기저 효과가 사라지는 한 5월, 6월 가서 계속되느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나라들은 드라기 총재도 얘기했죠. 유럽 물가도 갑자기 2% 올라오니까 뭐 유럽 테이퍼링 얘기 나오는데 드라기 총재가 근데 이거 그냥 유가 기저 효과고 진짜는 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2분기 한 중후반 가야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물가 상승 요소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그 임금 상승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자체도 마니 벨러시티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유가 금융권의 규제가 굉장히 심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융권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효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2조 달러 정도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어마어마한 거고요. 지금 현재에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금융권 자체의 지금 예대율 자체가 미국이 80%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니 벨러시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기업의 감세 정책을 일으키고 여기에 대해서 GDP 성장률을 이끌어내는데 그 부분에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겠냐? 제조업도 있겠고 인프라 관련주도 있겠고 뭐 지금 보시면 은행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뭐 이제 2%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잔존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일시적으로 지준율을 낮추고 예대율을 높이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인플레이션 요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올해는 진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진짜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아워리 웨이지는 어때요? 지금 전년비 2.5% 내외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명목이기 때문에 실질하고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명목을 지금 뭐 물가는 명목이니까. 어차피. 그렇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워낙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추세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 내 인플레 압력을 끌어오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시간당 임금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국 달러화의 향방이 조금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물론 가장 중요한데요. 불과 1년 전으로 시계를 돌아보면 WTI 기준으로 유가가 22불, 23불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지금 거진 100% 넘는 상승률이고요. 두 배 넘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인플레 지표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항상 상승 모멘텀이 캡이 씌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의 이전보다 눈높이가 높을 뿐이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전월비 기준으로 0.3에서 0.4 꾸준하게 오르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는 조금 뭔가 지금의 베이스 시나리오대로는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공약 6대 과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1번이 에너지 독립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걸 만약에 추진해서 밀어붙이면은 이제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거는 오펙키 감산을 해서 지금 유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 하고 캐서 쓰고 남는 거 수출해서 돈 벌겠다라는 쪽으로 가면은 오펙의 감산 효과를 일부 조금 또 상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공약들이 분명히 올해는 리플레이션을 만드는 정책인데 내년 내후년은 불투명하고 그리고 정책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 서로 상충이 되는 좀 정책들이 많아가지고
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GDP 갭은 어때요 지금? GDP 갭은 약간 레그가 있긴 한데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디플레이션 압력이? 예, 근데 이제 곧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밸런스를 맞춰서 인플레이션 갭으로 갈 이제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많이 좁아진 모양이죠? 많이 좁아졌죠. 이제 잠재 성장률도 뭐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많이 오른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아무래도 뭐 워낙 레그가 있어서 약간 인플레이션 갭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상반기 중에는 인플레이션 갭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그럼 좀 미국 경기 좋긴 하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유동원 팀장 말대로 금 사야 되겠네. 아니 거기다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재정 정책의 문이 때려 부으면 그럼 무조건 인플레이션이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8년도 사실 공급을 너무나 많이 늘려놓은 국가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설비 투자, 인프라 투자, 뭐 엄청난 투자를 했죠. 지금 보시면은 실질 투자 인프라 대비해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규모가 2배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은 재밌는 게 실질 필요한 인프라 투자 대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게 8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 끌어올려 버리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뭐 유가가 지금 뭐 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중국도 보시면은 2008년 이후에 9년, 10년, 11년까지는 계속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소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그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재미있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생산 코스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이 생산 코스트가 제일 낮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수출해 와서 지금 물건을 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에너지에 대한 기반이 바뀌다 보니까 미국 자체가 에너지 코스트가 워낙 낮아지고 있어서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체가 줘야 되니까 기업들의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세게 미는 거죠. 미국 자체의 생산을 늘려도 이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반의 멘탈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미국 기업들의 이 경쟁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뭐 여러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해서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좀 하나씩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넘어가 보죠. 우리 뭐 이 얘기는 트럼프 얘기는 좀 이따 또 계속 할 예, 거예요. 네.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정확하게는 금리 인상하고 관련해서 첫 번째 시작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여전히 점도표 3번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가 첫 번째 금리에 관한 질문.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는 수단 말고 양적 축소라는 수단이 있잖아요, 지금. 그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할 것 같은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2회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2번. 예, 그러니까 점도표는 3번인데 근데 그 지난 점도표 한번 보시면은요. 중간값보다 더 올려야 된다라는 분들이 오히려 9월보다 12월이 더 줄었거든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 밴드가 넓은 밴드가 좁혀지고 연준 멤버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공약을 한번 보자 하면서 그래서 두 번 사실 저는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밀어붙이면 3번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2번인 거 그런 것 같고요. 별 크게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2번 일단은 베이스 시나리오로 저는 근데 다만 틀린 거는 지난해 3월 FOMC에서는 4번 올린다 했다가 2번으로 확 깎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장 키 인플레이션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상반기에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차이점인 것 같고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그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이제 대차 대표 축소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의 출구 전략이 3단계지 않습니까? 1단계가 테이퍼링, 두 번째가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세 번째가 대차 대표 축소인데 2단계도 이제 그냥 두 발짝 된 거죠. 이제 작년에 한 번, 재작년에 한 번, 작년에 한 번 한 건데 그리고 연준 점도표상 아직 롱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대차 대표 축소 일부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냥 트럼프가 너무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재정으로 밀어붙여서 그거 할 걸 갖다가 연준에서도 약간 견제하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대차 대표 축소시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 악순환이 될 거니까 이제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서 돈 풀면 예. 그 금융쪽에서 돈을 그냥 빨아들여 버리겠다. 뭐 맞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얘기 아니냐 이렇게 된다. 저도 뭐 일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 경기가 재정책을 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수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2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하반기에 몰릴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는 아니다. 예, 상반기에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2번 정도 여차하면 한 번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 번도. 예, 뭐 한 3년 연속 한 번의 시나리오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양적 완화 축소인데요. 그러니까 보유 자산이 지금 4조 한 4, 5천억 정도 될 겁니다. 네. 꽤 많이 한 4배 정도 늘었는데요. 양적 완화 기간 동안. 분명 줄이긴 해야 되는데 반대로 물어보면 지금 미국 경기에서 재정 정책이 필요 없는 상황임에도 논의를 하는 것처럼 지금 양적 완화 보유 자산 축소는 어느 정도 시기상조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빠른다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논의되는 게 지금 논의돼서 아마 내년도에 액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의견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3번 아닐 것 같고요. 예. 세 번 아닐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아마 2번 정도가 예,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옐런 그 의장 발표를 보면 아마 상반기는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에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정책을 새로 시작하다 보니 이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판단이 아직 안 쓰기 때문에 뭐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에 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대차 대조표 이 테이퍼링 을 하고 이건 나서 테이퍼링이 아니죠, 이건 아예 그냥 줄인다는 약간 거잖아요. 축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보시면은 테이퍼링을 하는데 조금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대차 대조표까지 줄인다면 이거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게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자꾸 이게 트럼프를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는 올해는 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이제 트럼프로 좀 넘어가 보죠, 우리. 미스터 이 트씨 이분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골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다 돼? 공약한 거? 굉장히 빨리. 굉장히 빨리 그것도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됐어요, 열흘 사이에. 취임한 지. 그러게요.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그 나프타니몬이 다다시 한다 얘기했잖아요. 예, TPP 탈퇴. TPP 탈퇴해버리고 다다시 그 나프타나 뭐 이런 거는 네. 또 뒤에 또 나오겠지만 TPP 탈퇴했지. 오바마 케어는 뭐 그렇다 치고 네. 그 오바마 케어도 바로 그냥 했는데 그건 우리하고 영향 없는 거니까 그건 빼고. 그 다음에 무역이 아니야. 멕시코 장벽 건설하겠다. 지금 다 장벽은 다 세우려고 그러는 모든 장벽을. 그다음에 이민 뭐 이런 것도 다 안 되게 하겠다. 지금 이런 건데. 지금 나오는 이슈는 지금 반이민 정책은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것도 미국에서 찬성이 더 높게 나온다며요. 그러게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죠? 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국가인데. 전체가 다 이민이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민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보면은 어떤 한 집단을 초점을 맞춘 행동이긴 한데. 에이, 예, 그래도 그렇죠. 그게 전체 다에 대해서 그쵸. 하면 예, 그거는 그건 인종주의까지 완전히 가버리니까 네. 그거는 뭐 낫지나 이거 차이가 없어지죠. 예, 지금 그렇게 보시면 못하지. 이게 왜 걱정스럽냐면 당분간은 괜찮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이라는 인구 증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 전체 인구 증가율이 1년에 한 0.7%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 경제 참가율을 놓고 보시면 가장 높았던 게 67%에서 지금 62%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이민 정책에 써버리면 결국 그 늘어난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소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좋은 정책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경제에 뭐 좋은 효과를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 정책이 정말로 정착을 하게 돼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이 잠재 성장률을 완전히 박살나게 만드는 정책일 수가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그 저기 반이민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메리칸 인디언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민이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거기는 뭐 아니고 트럼프도 독일계 이민의 후손 아니에요? 아버지가 독일계 이민이죠? 트럼프의 아버지가.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금융시장은 깜짝 놀랐죠. 그 앞에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시장이 반응을 안 했잖아요. 근데 안 하다가 반이민 정책 나오면서부터 시장이 공포지수 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 트럼프노믹스가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왜냐하면 이렇게 온갖 것들이 다 터졌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 가만 보시면 네. 취임과 동시에 빠른 행정 명령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행정 명령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맥스 6개월, 5개월. 음. 분명히 국회 동의는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공약을 미리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 이후에는 지금의 공약들이 오히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젠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때가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때가 바로 옥석 가리기의 주요 타이밍이지 않을까. 정책을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트럼프가 그걸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프레셔를 넣어가지고 좀 더 강력한 뭔가를 꺼낼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 트럼프노믹스는 시작도 안 했다. 그냥 그 이전의 공약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름대로 중요도를 갖고 그냥 쭉 해서 하나둘씩 그냥 나오는 그런 연속성상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가 영향력을 주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TPP 탈퇴야 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직 통과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건 뭐 안 한다고 그래 버린 것이. 근데 냅타는 이거는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프레셔를 주겠다는 거고요. 의회에서 뭐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못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꼭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나프타든 뭐 FTA든 간에 뭐든 간에 이 자체의 본질적인 걸 바꿔서 양쪽의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안 되지만 이제 부분 그 수정은 가능한 모양인 것 같던데. 쉽지. 지금 그 대통령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공약의 내세운 중에 취임하고 지금 굉장히 빨리 일단 다 밀어붙이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무역협정도 저도 알기로는 일부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일부 조정은 대통령과 가능한 행정부의 걸로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김도원 연구원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제 가장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생각보다 반이민 정책은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를 좀 불러일으켰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다음 넥스트로 봐야 될 게 3월 15일 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제 재정 절벽을 일단 그게 되느냐, 그게 되느냐랑 그 다음에는 이제 의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공약이 이 사람이 재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게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되느냐인데 이제 재정 정책은 뭐 아시다시피 예산을 쓰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정명령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할 수 없으니까는요. 그리고 지금 상원, 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이렇게 재정을 써서 재정 적자를 늘리는 게 이게 맞냐라는 게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제 그때쯤 가면은 이제 이제 김도원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게 갈라지면서 진짜 이게 현실성이 있냐 없냐 갈라지면서 그때 되면 이제 시장 방향성에 좀 잡히지 않을까.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부채 한도가 뭐 한 5천억 달러 이렇게밖에 안 남은 거죠.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는 한도 넘었다고요?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한도 자체는 남아 있는데 그 한도를 이미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번에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트럼프노믹스의 이해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는 건데요. 인프라 투자를 1조 달러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다 재정으로 하겠다가 아니고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감세 정책을 쓴다. 그럼 이게 재정 적자 폭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수를 더 걷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걷겠냐는 거는 기업의 이익을 높여서. 그건 근데 좀 GDP 성장률을 높여서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나오는 그렇죠.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그 결국은 여태까지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이 떨어진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 하나가 투자이죠. 이 투자를 활성화시키는데 누가 하느냐? 기업들이 할 건데 기업들의 감세 정책을 일으키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그 세수 중에서 한 8% 정도가 기업 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절반으로 자르면 4%가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장률을 100%가 나오면 더 올린다는 거죠. 더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정책 모든 걸 보면 기업들을 좋게 해주겠다 이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채권 발행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가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민간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필요한 재정이 적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양쪽을 다 잡겠다고 지금 하는 정책인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 미국 주식 사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미국 금 사는 미국이 아니라 금 사는 게 더 나아요? 얘기 들으니까 미국 주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럼요. 기업이 이게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미국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달러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하여튼 자세한 얘기는 네.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이제 환율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분이 왜 아니 나 뭐 그분이 달러가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은 내가 알겠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시장에 들어가서 이건 시장 무슨 작전 세력도 아니고 왜 저래요? 난 이런 경우는 이거 뭐 대답 어차피 아무도 대답 못할 문제니까 나 그냥 속 화나는 얘기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저거 보면서 그럼 뭐 대통령이 작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예. 그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네.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특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료도 그렇게 직접적인 시장 가격에 대해서 안 하는데 얘기 안 하죠. 얘기를 한 것 자체도 놀라운데 영어를 잘 못한 제가 이렇게 약간 들어도 그 발언이 예를 들면 뭐 공식 기자 물론 공식 기자에게는 아니셨지만 그런거나 약간 단어 자체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일상 대화하는 그런 트위터에서. 그런 느낌. 그런데 그런 어쨌든 얘기를 그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단어로. 자기 CEO로 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미국이니까 지금 넘어가지 다른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게 했으면 당장 환율 조작국 지정됐어요. 그런 거 아니야. 또 한 번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저 노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한 거죠. 지금 자기가 펼치는 모든 정책이 달러 강세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기업들이 달러를 자국으로 쏘게 되면 강세, 그죠? 보호무역주의를 하면 이것도 강세, 인플레이션 높아지면 더 강세. 이게 다 강세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겠다는 거고. 아니 진짜 이제 그렇죠. 그거는 알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이죠. 알겠는데 네. 원래 기본적으로 그런 그럼 안 얘기는 미국 대통령도 얘기 안 하고 미국 재무장관도 얘기 안 하고 피터슨 연구소장을 통해서 얘기하거든. 옆구리 있잖아. 네가 한번 해봐. 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해 버리니까 지가 환율 조작국, 지가 죄송합니다. 땡 처리해 주세요. 네. 아니 자기가 그 환율 조작해가면서 지금 또 거꾸로 독일, 중국, 일본 환율 조작국이라고 그것도 말을 꺼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나라들하고? 그 이제 또 트럼프 내각에 소위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보통 다 한 분씩 뭐 사상은 틀리더라도 있었는데 근데 피터 나바로라는 분이 이제 경제학자시긴 한데 이분도 소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정통 주류는 아니신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중국에 대해서 쓰신 책이 있는데 보니까 거의 뭐 중국을 악의 축으로 이분이 이제 근데 이분을 무역 그 위원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시켰죠. 난 방금 말씀하신 근데 그 것처럼 사람은 정통도 아니고 네. 약간 좀 사짜야. 근데 이분이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특정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얘기를 얘기하고 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은 근데 말씀하신 그게 지금 보면은 미국한테 경상수지 적자를 많이 내는 그러니까 미국한테 많이 벌어가는 나라 순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벌어가는 선진국 신흥국들인데 상위권 국가들 아마 조작국 그리고 우리는 현재로서 봐서는 지금 뭐 시장의 추측은 관찰 대상국 이미 올라가 있지만은 그 우리도 뭐 결국 그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벗어날 수 없고 중국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은 뭐 같이 세트로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도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지금 있죠. 우리 원화가 1,140원인가 하여튼 오늘 50원 이 얘기로 50원이 한 번에 깨졌습니다. 한 번에 깨졌죠? 예. 그래서 1,140원까지 갔나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피터 나바로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로버트 라이트즈너 지금 미국 통상 대표, 네. 그죠? 그리고 전 미국 통상 대표 존 버로뉴라는 분은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게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을 테이블에 앉히려고 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45% 관세, 뭐 멕시코 35% 관세, 뭐 우리나라도 뭐 관세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올리지는 못할 거고요. 그거는 어려울 테고. 근데 지금 이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쓰는 모든 정책이 자국 내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이 부분이 자국 내에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정책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국 기업들이 더 이득이 많이 가게 하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온다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환율 조작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이 논리적으로 이 보호무역주의를 썼을 때 결국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거는 당연히 이해하시는 분일 거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요즘 봐서 이해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럴 리가요. 그럼 어쨌든 우리 환율주 들어간다 들어가는 확실해요? 이쯤 되면 이제 선택인데요. 네. 저는 일단 뭐 큰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율 조작국 지정돼도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요. 나도 그렇게 봐. 근데 지정을 한다고 봅니다. 지정은 한다. 대신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음.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다만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왜 독일 가지고 그래요? 독일 가지고 그러면 유로가 환율 조작국 환율이 되나? 그건 트럼프가 발언한 게 아니고 피터 나바로가 했나요? 누가 했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나바로가 나보라고 했죠. 했죠. 근데 왜 독일 가지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니 독일 가지고 하면은 유로 환율이 영향을 받냐고. 그건 아니잖아. 네. 근데 독일이 네.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아니 그건 알겠네. 미국한테 많이 얻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도 그렇죠. 다 알겠는데 예. 그거 다 이해하고 있어요. 다 받고 봤는데 그렇다고 독일이 유로 환율을 조작을 한다. 이거는 독일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유로 환율이 영향을 안 받을 텐데. 뭐 생각은 유로화의 또 몸통은 독일이다라고. 통은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피터 나바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뭐 독일이 그만큼 이제 ECB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결국은 재정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성립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나왔던 보니까 이 흔히 말하는 이 독일의 경쟁력 코스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품질 부분이 아니고요. 코스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코스트가 높아요. 독일이. 그런데 환율 조작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독일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게 먹힐 수는 없겠죠. 약간 음모론이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나바라 교수가 제일 싫어하는 중국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건 물론 미국의 경기 회복이지만 거기에 버금갈 만큼 유로존의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네. 독일이 유로존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유로존을 깰 것인지는 독일 손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네. 결국 유로 연합은 뭐 태생적으로 유로화라는 자동 메커니즘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독일이 유로화에 대해서 지금처럼 미국이 계속해서 프레셔를 가하면 예전보다는 좀 더 민감해질 수 있고요. 그러면 뭐 브렉시트 이후에 약간의 균형이 갔던 유럽 연합 자체가 약간의 균열이 결국에는 중국 경기에도 안 좋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음모론이 되게 깔려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좀 많이 음모론이다. 그나저나 뭐 나는 사실은 환율 조작국 지정해도 우리한테 별 영향이 없다는 얘기야 절대 공감하는 게 형 오히려 미국 여행 좀 한번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잘 됐어. 네. 미국이나 시간 놀러 갔다 오자고. 학비도 걱정해. 값 살 때. 애들 유학 보내는 것도 쉽고. 안 받아준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구나. 내 얼굴 생기게 약간 무슬림처럼 생겼나?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채권 시장. 뭐 간단하게 어때요 요즘? 채권은 우리 김상훈 연구원 한번 쫙.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금리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전 세계 금리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는 그냥 큰 가장 메인 테마를 미국하고 디커플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에서 그게 거꾸로 가는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그 미국은 경기 보면은 어쨌든 뭐 올해는 좋아질 일들이 많고 물가도 올라갈 일이 많고
통화 정책도 뭐 2번이든 3번이든 1번이든 올리는 쪽이고 채권 수급도 재정 정책 만약에 쓴다 하면은 더 찍을 수 있는 거죠, 국채를. 근데 우리는 경기가 뭐 아무리 봐도 지난해보다 올해 그렇게 막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통화 정책 뭐 최소 적어도 동결이겠죠 보면. 그리고 채권 일단 아직까지는 재정 건전성 그 강조 기조로 국채가 그렇게 뭐 지난해보다 많이 안 늡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트럼프라는 거 빼고 나면 우리나라 금리 내부적인 요인으로 막 올라갈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면. 네. 예, 그래서 이미 지금 한 12월 중순 이후로 12월 FOMC 이후로 미국 금리랑 우리 금리랑 레벨 차가 이렇게 거의 몇 년간 꽤 많이 벌어져 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방향은 뭐 그 연동은 좀 될 수 있지만 레벨 폭 자체는 예, 뭐 미국 따라 그렇게 막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우리 않습니다. 건 못 간다. 근데 미국 거는 그 10년물이 2.3인가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3 그러니까 4에서 내려갔다가요. 네. 지금 다시 2.45 거기서 그냥 계속 아, 왔다 갔다 2.4으로 하고 다시 있습니다. 올라오고. 네. 그래. 우리는 금리 올려요? 저희 하우스뷰는 연내 동결이고요. 네. 저는 뭐 맨날 이렇게 딴지 거는 건 아닌데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뭐 물론 올리지 못하겠지만 공방이 좀 거세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낮춰야 된다. 네, 공방이 좀 거세질 것 같습니다. 금리가 더 나빠질 거라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고 보는 근거는 일단은 수출만 좋고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3개월 연속 플러스는 뭐 고무적인 거지만 네. 제조업 가동률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내려오는 소비 심리 등을 보면 그리고 부동산 거래 자체가 거의 없어졌고요. 전무하다고 보고요. 많이 줄었죠. 전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약간 지방 세금 생각보다는 좀 좋게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전무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팔아야 돼. 일단 소비 심리가 한국 매크로 데이터에서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지만 네. 일단 급락세가 좀 거세다. 한 55%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가 안 좋고 수출도 좋아지는데 저렇게 불안감이 많아서 과연 국내 뭐 어닝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라든지 결코 뭐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비 심리가 안 좋아진다. 사실은 작년 성장률이 우리가 2.6였나요? 7였나요? 2.7로 7였나? 현재까지는 예. 근데 작년 성장률이 사실은 소비하고 건설이 건설이 절반 뭐 견인한 가까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설은 뭐 그대로 가겠지만 소비가 약해지면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긴 건설이 요번 4분기 우리 GDP 나온 거에서 기여도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보면. 아 건설이 많이 네. 났어요. 전분기 대비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갔고요. 하기야 뭐 근데 이제 레벨은 별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줄겠죠 이제.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한다에 베팅을 해요? 쉽지 않은 질문이신데 네.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상은 못한다. 이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나마 이제 수출이 결국 단가가 좋아져서 이어론 이제 성장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중국하고 우리가 연결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통상마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심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이제 사드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좋아져야 되는데 보통 미국이 좋아지면 아주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쫓아갈 것 같다 이번에는. 너무 예, 무섭다. 그래서 이게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금리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N은 뭐 우리 원이나 뭐 위안이나 다 얘들 움직인 거랑 똑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N 쪽의 요인은 별로 없고 달러 쪽의 요인으로 바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2012년 이후로 일본 자체적인 유인 동력으로 엔화가 상승한 거는 없었으니까요. 그죠? 자, 일단 그 메인 토크 여기서 좀 대충 집중 토크 마무리하고 우리 김대원 연구원. 예. 다음 주에 점검해야 될 그 지표들이 뭐가 있어요? 다음 주는 매크로 지표랑 개인적인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중국 수출입 데이터가 금요일 날 나옵니다. 우리 시각으로. 최근에 우리 수출이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폭도 2자릿수로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대외적인 뭐는 영향을 보더라도 중국 수출입 개선이 국내 수출의 드라이브를 결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것은 USITC 그래가지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 즉 무역진흥회 같은 건데요. 네. 2, 3년 만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유무역이 괜찮을지 아니면 관세가 미국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최근에 FTA 관련돼서도 많은 연관이 돼 있고요. 시장에서는 약간 수면 아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